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안심이 되시나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익숙한 채소들이 평생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 뒤에 숨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 부르는 그 채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뇌와 심장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같은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담배도, 패스트푸드도, 술도 아닌 잘못된 시간에 먹은 채소 한 접시가 어느 날 아침 말을 더듬게 하고 팔이 들리지 않게 만든 경우 말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며 약 하나하나가 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습관으로 먹고 마십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비타민제, 칼슘제, 채소즙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이 저려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 초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금치와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혈관 안에 미세한 결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 때문에 병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채소가 나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약이 되고 밤에는 독이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낮에는 혈관을 깨끗이 하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액을 뭉치게 하는 채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마늘, 양파,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이들은 모두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채소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 채 먹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조용한 위험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심혈관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28%가 잘못된 식품 조합과 야간 수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진 나라에서는 건강식 과신 증후군이 훨씬 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든 몸에는 음식이 약이기도 하지만 약만큼의 독이 되기도 한다. 그 경계는 아주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금치라도 오전 10시에 먹으면 혈류를 돕지만 저녁 10시에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혈관을 막습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낮에는 혈전을 막지만 한금고제를 복용하는 이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채소를 끊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이해하는 것.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양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조합에 집중할 때입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아무 조합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몸에 쌓이는 기록이 됩니다. 오늘의 한 접시가 내일의 혈관이 되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냉장고 속 평범한 채소들이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약처럼 먹을 수 있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 안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이 세 가지 채소는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나이든 몸에선 언제 독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평생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진 채소죠.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 피를 만든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철분보다 더 강력한 성분이 바로 옥살레이트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는 젊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결합하면 혈관 안에 미세한 결정체를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혈관이 굳어갑니다. 부산의 7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 한 끼를 시금치 나물로 드셨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담백하게 산다며 늘 자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저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MRI 결과는 뇌경색 초기, 원인은 시금치 펴룩칼슘제.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것끼리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칼슘제나 비타민 D를 먹었다면 최소 4시간 이후에 시금치를 드세요. 또한 시금치를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의 80%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의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항암 채소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후 매일 와파린을 복용했는데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드셨죠. 결과는 IR 수치 불안정, 응급실 입원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콜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주는 매일 먹고 어떤 주는 안 먹고 이렇게 불안정한 패턴이 혈액 응고 수치를 흔들리게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 먹는다면 그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단의 안정성이야말로 뇌졸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채소, 양상추. 샐러드로 먹으면 속이 편하고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저녁 식사 대용으로 양상추를 즐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밤중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상추에는 미약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샐러드 한 접시를 먹으면 몸은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지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72세 독거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 양상추 샐러드를 한 접시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혈액점도 상승. 문제는 식단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양상추는 점심에 먹으면 몸을 가볍게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혈관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모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채소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녁에 먹을 땐 데친 채소 위주로, 약을 먹는 날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이 음식을 약처럼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먹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무지할 때만 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 번째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주황색 채소. 어린 시절부터 눈에 좋다고 배워온 채소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된다.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였습니다. 67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TV를 보며 생당근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야식보단 훨씬 건강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야간 저혈당과 교감신경 항진.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당근이었습니다. 당근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낮에는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밤에 생당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고 몇 시간 뒤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그 틈에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생당근 대신 익힌 당근, 즉 찐 당근이나 삶은 당근을 낮 시간대에 드세요. 익히면 당분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에너지가 서서히 공급됩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 바로 그것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5번째 채소는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만병통치약이죠. 하지만 마늘은 약이자 독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한근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하지만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생마늘을 3쪽씩 씹어 드셨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는 습관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장관 출혈, 마늘과 약의 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사실상 스스로를 병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나쁘다. 마늘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 한두 쪽 이하로 줄이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와의 5분 상담이 생명을 지키는 5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채소, 양파입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 덕분에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늦은 저녁, 특히 취침 전에 생양파를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혈관 안에서 혈류의 압력이 흔들리며 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보았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어머니는 매일 밤 양파즙을 한 잔 드셨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숙면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죠. 하지만 자주 새벽에 어지러워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 야간 저혈압과 혈관 수축 반응이 원인이었습니다. 양파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세요. 활동량이 많을 때 섭취해야 혈류가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채소, 당근, 마늘, 양파, 시금치 모두 인류에게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의 몸과 나이 든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땐 약이 되던 것이 노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음식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먹는가, 무엇과 함께 먹는가, 얼마나 먹는가. 이 3가지가 바로 약과 독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 먹은 식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한 끼가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7번째 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옥수수? 그건 건강식이잖아. 그렇죠.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좋아 예로부터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옥수수는 밥이 아니라면 밥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옥수수는 채소로 착각되지만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곡물에 가깝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흰쌀밥 반 공기와 비슷한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먹으면 괜찮습니다. 에너지를 써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에, 특히 잠들기 전에 먹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혈당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후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오르내림이 혈관벽을 팽창시켰다가 다시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터질 위험에 노출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삶은 옥수수를 드셨습니다. 밥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죠. 살도 덜 찌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였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죠. 옥수수가 나를 아프게 했다니요? 그렇다면 옥수수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옥수수를 간식이 아닌 주식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옥수수를 먹을 땐 밥이나 빵의 양을 줄여야 하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옥수수를 식사 대용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의 본질을 알고 먹는 것, 그것이 현명한 식사입니다. 이제 8번째 채소, 아스파라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소는 혈관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효능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강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밤에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습관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밤에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몸이 수분을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탈수 상태가 되죠. 탈수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 속을 천천히 흘러가며 혈전이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혈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뇌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피부 노화를 늦추며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시간입니다. 첫째, 토마토는 생으로 많이 먹지 말고 익혀서 드세요. 익힌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은 생토마토보다 3배 높습니다. 둘째, 밤보다는 낮에 드세요. 밤에는 신경계가 민감해져서 히스타민 반응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지, 감자, 고추 등 같은 가지과 채소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이들은 모두 같은 계열 성분을 지니므로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관 수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점심에 토마토국 한 그릇, 저녁에는 익힌 토마토 소스에 두부나 생선을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혈관에도 부담이 없고 항산화 효과도 유지됩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의 전통 밥상으로 옮겨봅시다. 건강의 상징인 채소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한국인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들이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영혼이자 밥상의 상징이죠. 하지만 김치 한 접시엔 평균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2000mg이니 김치 2접시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셈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즉, 피가 점점 짠 피가 되어가죠. 이 짠 피는 혈관벽을 부풀리고 장기간 반복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국 혈관이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며 뇌졸중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김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정서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저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소금 양을 3중반 40% 줄인 제품도 많습니다. 둘째,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의 대부분에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김치를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중화해 줍니다. 제가 만난 80세의 정씨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김치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김치 없인 밥이 안 넘어가요. 그분께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김치를 절반만 덜 짜게 담가보세요. 한 달 후 혈압이 15나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싱거워도 괜찮네요. 이제 혀가 익숙해졌어요.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익숙한 짠맛을 조금씩 줄이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러나 때로는 약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음식, 바로 인삼입니다. 한국에서 인삼은 오랫동안 기력의 근원, 천연 보약으로 불려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삼차는 일상의 활력제이며 손자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인삼이 어떤 경우에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삼 속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사포닌, 진세노시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인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한근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들이 인삼을 함께 섭취하면 몸속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3세의 한 환자분은 심근경색 수술 후 매일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준 국산 홍삼즙을 하루 2포씩 꾸준히 드셨죠. 몇 주 뒤 갑자기 복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위장관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이 와파린의 한근고 작용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위장 출혈이 생긴 거죠.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도 몸 안에 오랫동안 남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삼은 여전히 훌륭한 약재이자 음식입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입니다. 첫째, 인삼은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뒤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인삼은 약을 복용한 지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한근고제, 혈당약과 동시에 섭취하면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만약 의사에게 괜찮겠죠? 라는 질문이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인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홍삼은 열을 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면 수삼이나 백삼은 비교적 순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따라서 체질과 계절, 복용 약물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복용량을 지키세요. 하루 3개에서 5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피로감 완화 대신 혈압 상승, 불면, 심계항진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김치와 인삼을 넘어 한국 밥상의 또 다른 주인공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살펴봅시다. 이 양념들은 한식의 영혼이자 우리 식단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과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는 평균 나트륨 700mg, 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600mg, 간장은 한 큰술만으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먹는다는 뜻이죠. 이 소금은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벽을 마치 오래된 고무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져서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배로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야 맛있다는 오래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2주만 조금 싱겁게 먹어보세요. 놀랍게도 미각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평균 10-15mm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하시죠. 하지만 소량의 술조차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근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이라면 단 한 잔의 술이 치명적인 출혈이나 저혈압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해로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왜 마시는가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마시는 한두 잔은 좋지만 건강을 위해 마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건강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시간, 조합,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건강의 열쇠는 금지에 있지 않습니다. 절제와 타이밍, 그리고 자기 몸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는 싱겁게, 한 달에 한 번은 약사에게 복용약을 점검받고 밤늦게 채소 샐러드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선택하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 아침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서서히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돈 들지 않는 건강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한마디일 것입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남은 건 어린 두 아이와 텅 빈 통장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식당, 공장, 청소 일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학비를 내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반장에 뽑혀 엄마 또 반장 됐어 라고 말할 때 가슴은 벅찬 자랑으로 차올랐습니다. 작은아들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흙투성이가 된 채 뛰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며 웃을 때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엄마, 우리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죠?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며 허리와 손목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기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로 겨우 버티며 남은 돈조차 없다는 말을 하자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전화는 사라졌고 명절에도 집안일에 몰두한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게 된 아들들의 대화는 더 잔혹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작은 아들이 이어서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손이 멈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아끼고 참고 버티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통장과 주름진 손만이 남아있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처음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던집니다. 기대했던 가족이 등을 돌릴 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고 진짜로 행복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두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어린 두 아들과 병원비로 텅 비어버린 통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이어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내 몸이 쓰러질 것 같아도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친정도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내 몸이 고단해도 내 하루가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겠지.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장에 뽑혔다고 자랑하며 웃을 때 내 가슴은 자랑으로 벅찼습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땀에 젖어 뛰어들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고 말하던 순간 그 웃음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할수록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번 돈이에요.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작은 봉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혼자 외롭게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드디어 모든 걸 다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내 노력이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기대와 달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엄마, 아기 좀 봐주세요 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허리가 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주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내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무너졌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키우며 내 모든 시간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당연시였습니다. 가끔씩 엄마, 요즘 힘드시죠?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다른 부탁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평생을 희생으로 채웠지만 남은 건 고단한 몸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돌아와 지갑을 열었을 때 남은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 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과연 옳았을까?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내 희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배신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신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온 대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이어 작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엄마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없다는 거야?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저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모든 상처를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희생이, 사랑이 이 한마디로 짐짝처럼 버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참고 아끼고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 주름진 손, 지친 몸.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무언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은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서서히 사라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37%가 노후에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민낯입니다.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 나의 상황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세우겠다고. 그 결심의 첫날,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바싹 마른 듯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잊고 있던 땅. 시골 변두리에 남겨둔 작은 땅 하나. 그 땅이 지금도 있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일렁겼습니다. 나는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이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그 땅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어제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세라면 아마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던 남편의 말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20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뚫린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변해버린 풍경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이게 진짜 가능해? 절망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심지어 한동안 연락조차 없던 작은 아들까지 엄마, 이제 저희랑 가까이 사시면 좋을 텐데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린 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 다시는 돈이 없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밥상에서 시작된 반찬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맛은 못 내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퍼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반찬 사진이 SNS에 올라가더니 유명 유튜버가 찾아와 리뷰를 하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하던 대로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 음식을 사갔습니다. 돈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돈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당주, 임대 수익,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곧바로 우량 배당주와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했고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해 월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있어야만 당당할 수 있는 걸까? 왜 자식들은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걸까? 이 질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도 분명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노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남편이 남긴 작은 땅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다음 선택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매일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돈이 생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작은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10분이 20분으로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걷는 동안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오히려 기운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머니,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령을 들었습니다. 2kg짜리 작은 무게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20분씩 꾸준히 하자 점점 근육이 붙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남편 입맛에 맞추느라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음식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며 내 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중요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과 건강을 잡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찾지 않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먼저 내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몇몇 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때문에 그동안 나는 이런 관계를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할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몸을 지켜주고 좋은 인간관계는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둘 다 있어야 비로소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돈은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지만 건강과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건강의 회복,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되찾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은 여전히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눈빛은 다시 청춘을 되찾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실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고 요가 학원에서 몸을 풀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내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대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가벼워지고 비워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세 가지는 단순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건강한 몸. 셋째,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맺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로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내 힘을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나 후회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